남편 김태주는 거실 탁자에 전원주택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사진 속 집들은 전부 넓은 마당과 텃밭을 가진 단층 주택이었고 남편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아내 앞으로 밀어냈다. 아내 박수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남편은 사진을 두드리며 이제 시골로 가서 편하게 살자고 말했고 아내는 여전히 시선을 피한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남편은 언성을 높이며 평생 도시에서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내는 병원도 없는 곳에 왜 가냐고 물었고 남편은 요즘은 차로 30분이면 병원 간다며 손을 휘저었다. 아내는 30분이 얼마나 먼 거리냐고 되물었고 남편은 그럼 서울에서 평생 답답하게 살 거냐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끊으며 언성을 높였고 남편은 탁자를 손으로 탁 쳤다. 아내는 그 소리에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고 문을 세게 닫았다. 아내는 그대로 소파에 남아 사진들을 한 장씩 집어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밀어붙이는 태도에서 존중 욕망의 결핍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반면 아내는 자신의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병원 타령만 반복했고 저는 이 회피가 결국 더 큰 갈등을 만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남편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고 강원도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열었다. 화면에는 이미 즐겨찾기 된 집들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었다. 남편은 그중 한 집을 클릭하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마당에 감나무가 심어진 단층 집이었고 가격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됐다. 남편은 스크롤을 내리며 집 내부 사진을 하나씩 확인했다. 아내는 거실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낮은 목소리로 남편이 또 시골 타령을 한다고 말했고 친구는 그냥 한번 따라가 보라고 답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절대 못 간다고 말했지만 이유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통화를 끊은 아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놀이터가 보였고 아이 몇 명이 그네를 타고 있었다. 저는 남편이 혼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모습과 아내가 친구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이 부부가 이미 서로에게 닫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밤이 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저녁 식사를 차렸지만 남편을 부르지 않았다. 남편은 배가 고파 부엌으로 나왔고 아내는 이미 식사를 마친 뒤였다. 남편은 혼자 밥을 먹으며 아내에게 내일 부동산 보러 가자고 말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바쁘다고 답했다. 남편은 뭐가 바쁘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거부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 계획을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강요형 소통 트리거를 보았고 아내가 거절 이유를 끝내 밝히지 않는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대화는 하고 있지만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남편은 주말마다 혼자 외출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친구 만난다며 얼버무렸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고 돌아올 때마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차에서 흙먼지가 묻은 신발을 발견했지만 따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다가
책장 뒤에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자 강원도 산골 땅 매매 계약서가 나왔다. 계약일은 3개월 전이었고 계약금 5천만 원이 이미 지불된 상태였다. 매도인 이름과 중개사 도장이 선명했고 잔금 지불일은 2달 뒤로 적혀 있었다. 아내는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도로 집어넣고 서재를 나왔다. 저는 남편이 아내 몰래 계약금까지 지불한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상해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기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5천만 원은 남편의 퇴직금 일부였고 아내는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자고 여러 번 말했었다. 남편은 그때마다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결국 아내 몰래 땅을 사버린 것이었다. 아내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남편에게 따지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과 싸우면 또 문을 쾅 닫고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안 할 것이 뻔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은 태연하게 요즘 시골 집값이 싸다며 농담을 던졌다.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그러냐고 대답했다. 남편은 조만간 좋은 땅 하나 보러 가자고 덧붙였고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은 아내의 표정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거짓말을 아내가 모른다고 착각하며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알면서도 참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이해했고 동시에 아내가 왜 바로 대면하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식사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다. 아내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물은 끝내 흐르지 않았고 아내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달라고 했다. 아내는 커피를 내려주며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맙다고 말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다. 저는 이 순간 남편이 아내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둔감함에 실망했고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일상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신뢰의 기반을 잃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다. 식당에 모인 친구 3명은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고 저마다 남편 타령을 늘어놓았다. 한 친구는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어 답답하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남편이 골프만 다닌다며 투덜댔다. 아내는 그 이야기들을 듣다가 남편이 시골 가자고 우긴다고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그게 뭐가 나쁘냐며 오히려 부러워했다. 한 친구는 공기 좋고 조용한 데서 사는 것도 좋지 않냐고 말했고 다른 친구는 서울은 너무 복잡하다며 맞장구 쳤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애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산골로 가면 언제 손주를 보냐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그렇다고 동의했다. 한 친구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냐고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병원 타령만 했다고 답했다. 친구는 왜 진짜 이유를 안 말하냐고 물었고 아내는 말해봤자 남편이 이기적이라고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친구들은 한숨을 쉬며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위로했다. 저는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조차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소통 회피 트리거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남편은 영원히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이 또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내는 방문을 두드렸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멈칫했다. 남편은 노트북 화면을 황급히 끄고 아내를 쳐다봤다. 아내는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무거나 해달라고 답했다. 아내는 문을 닫고 나왔다. 저녁 식사 중에 남편은 다음 주에 강원도 땅 보러 가자고 다시 꺼냈다. 아내는 병원이 멀면 응급 상황에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다. 남편은 요즘은 119도 잘 나온다며 손을 저었다. 아내는 그래도 불안하다고 말했고 남편은 불안한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 아니냐고 따졌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다. 남편은 평생 도시에서 살았으니 이제 자연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럼 혼자 가라고 답했다.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언성을 높였고 아내는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남편은 밥그릇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그대로 남아 혼자 식사를 마쳤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진짜 이유를 듣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아내 역시 혼자 가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대화를 차단한 것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의 진심을 듣지 않으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친구 만나러 간다며 얼버무렸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고 돌아올 때마다 옷에서 풀냄새가 났다. 아내는 남편의 신발에 묻은 흙을 털며 어디 갔다 왔냐고 다시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시골길 걸었다며 씻으러 갔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화면에 부동산 중개사 번호가 떠 있었고 통화 내역을 확인하니 최근 한 달간 수십 통의 통화가 쌓여 있었다. 아내는 핸드폰을 도로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아내가 본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 저는 남편이 이미 구체적인 이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설득할 생각조차 없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주말에도 외출했다. 아내는 이번엔 뒤따라가 보려다가 포기했다. 아내는 남편이 어차피 시골집만 보러 다닐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고 따라가 봤자 또 싸울 것 같았다. 아내는 집에 혼자 남아 TV를 켰다. 화면에서는 전원주택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아내는 채널을 돌렸다. 남편은 저녁 늦게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본 집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마당이 넓고 텃밭도 있고 근처에 계곡도 있다며 신이 나서 설명했다. 아내는 그러냐고만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다음 주에 꼭 같이 가자고 재촉했지만 아내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고 오늘 본 집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남편은 사진 속 마당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이미 머릿속으로 텃밭에 무엇을 심을지 계획하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막상 가면 좋아할 거라고 혼자 확신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혼자 확신에 차 있는 모습에서 독단적 결정 트리거를 보았고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남편이 아내를 동반자가 아니라 자기 계획의 부속품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아내에게 이사 날짜를 정하자고 꺼냈다. 남편은 달력을 펼쳐들고 다음 달 말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너무 빠르다며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빠를 게 뭐가 있냐며 이미 계약금도 냈다고 실토했다. 아내는 언제 계약금을 냈냐고 물었고 남편은 몇 달 전이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는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냐고 따졌다.
남편은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아내는 당연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왜 자꾸 반대만 하냐며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내는 거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저는 남편이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아내를 배제한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라고 단호하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비극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삿짐 센터에 견적을 받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전화를 걸어 다음 달 말 이사 가능하냐고 물었고 업체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남편은 예약금을 송금하고 아내에게는 다음 주에 이사 간다고 통보할 계획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막상 짐을 싸기 시작하면 따라올 거라고 믿었다. 어느 저녁 남편은 아내에게 다음 달에 이사 간다고 선언했다.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빤히 쳐다봤다. 남편은 이미 이삿짐 센터도 예약했다며 덧붙였다. 아내는 나는 안 간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앞에 섰다. 아내는 나는 딸네 근처 아파트에서 살 거라고 선언했다. 남편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당신이 땅 살 때부터 생각했다고 답했다. 남편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아내는 서재에서 계약서 봤다고 말했다.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 아내는 당신도 나한테 말 안 하고 땅 샀잖냐며 소리쳤다. 남편은 그건 나중에 말하려고 했다고 변명했다. 아내는 나도 나중에 말하려고 했다며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침묵했다. 저는 이 순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긴 채 각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독단적 결정과 아내의 은밀한 준비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더 이상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딸네 근처 아파트가 무슨 소리냐고 다그쳤다. 아내는 이미 딸에게 물어봤고 딸도 좋다고 했다고 답했다. 남편은 딸한테도 말했냐며 어이없어 했다. 아내는 당신은 부동산한테 말하면서 나한테는 말 안 했잖냐고 되받아쳤다. 남편은 그건 다르다며 손을 휘저었다. 아내는 뭐가 다르냐고 물었다. 남편은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답했다. 아내는 허탈하게 웃으며 이제 와서 가장 타령이냐고 비웃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며 그럼 나 혼자 가라는 거냐고 소리쳤다. 아내는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남편은 평생 함께 살자던 약속은 뭐냐고 물었다. 아내는 당신이 먼저 약속을 깼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편은 나는 우리 미래를 위해 계획한 거라고 항변했다. 아내는 그건 당신 미래지 내 미래가 아니라고 답했다. 저는 남편이 가장이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말을 한순간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내를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종속된 존재로 여기는 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당신 미래지 내 미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공감했지만 동시에 아내도 남편 몰래 계획을 진행한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각자 방에서 잠을 잤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의 말을 되새겼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결국 포기하고 자기 편으로 올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딸은 엄마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엄마는 아빠가 시골 가겠다는데 나는 못 간다며 울먹였다. 딸은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엄마는 자세한 건 집에 와서 애기하자고 말했다. 딸은 오빠에게도 연락했고 오빠는 주말에 같이 가자고 답했다. 주말이 되자 딸과 아들이 부모님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는 부모님이 소파 양끝에 떨어져 앉아 있었다. 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는 시골에 집 한 채 마련했고 다음 달에 이사 간다고 말했다. 딸은 그건 알고 있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엄마가 나는 안 간다고 선언했다. 딸은 깜짝 놀라며 왜 안 가냐고 물었다. 엄마는 나는 너희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아들은 엄마가 따로 산다는 건 처음 듣는다며 당황했다. 엄마는 너희 아빠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땅 샀다며 억울해했다. 아빠는 말하면 반대할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아들은 그래도 상의는 해야지 않냐며 아빠를 나무랐다. 아빠는 내가 평생 꿈꿔온 전원생활인데 왜 안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는 나는 손주들 근처에서 살고 싶다며 맞섰다. 딸은 엄마 손을 잡으며 엄마 마음도 이해하지만 아빠랑 떨어져 사는 건 아니지 않냐고 달랬다. 엄마는 나도 내 인생이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아들은 아빠한테 엄마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설득했다. 아빠는 난 이미 계약금까지 냈다며 포기할 수 없다고 버텼다. 저는 자식들이 부모의 갈등을 중재하려 하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식들조차 부모의 진짜 감정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아빠는 시골집을 사고 주말에만 내려가고 평일엔 엄마랑 서울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물었다. 아빠는 그럼 시골집을 산 의미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나는 주말에도 손주 봐야 한다며 반대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둘 다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고 답답해했다. 아빠는 내가 평생 회사 다니며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제 내 꿈 하나 이루는 게 그렇게 나쁘냐고 항변했다. 엄마는 나도 평생 집안일하고 애들 키웠는데 내 바람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고 맞받아쳤다. 딸과 아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고 자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돌아갔다. 딸은 현관문을 나서며 엄마한테 생각 좀 해보라고 당부했다. 아들은 아빠한테 엄마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이 가족회의가 아무런 해결책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끝난 것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부모 세대의 욕망 충돌을 자식 세대가 중재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부부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남편은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켰지만 화면만 바라볼 뿐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은 짐을 싸다가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거실로 나와 이제 정말 혼자 갈 거냐고 물었다. 아내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편은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거라고 답했다. 남편은 그게 헤어지는 거지 뭐가 다르냐며 소리쳤다. 아내도 목소리를 높이며 당신이 먼저 나를 버리고 시골 간 거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내가 언제 버렸냐며 따졌고 아내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땅 산 게 버린 거라고 답했다. 남편은 그건 나중에 말하려고 했다며 변명했고 아내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비난했다.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아내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남편은 깜짝 놀라 아내를 부축했다.
아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괴로워했다. 남편은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아내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남편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아내는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남편을 따로 불렀다. 의사는 부인께서 6개월 전부터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셨는데 남편분은 모르셨냐고 물었다. 남편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는 부인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최근 몇 달간 약을 끊었다며 위험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아내가 입원한 병실로 갔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남편은 왜 말 안 했냐고 물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시골 가겠다는데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손을 잡았다. 아내는 나 때문에 당신 꿈 포기하는 거 보기 싫었다며 울먹였다. 저는 이 순간 아내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숨기면서까지 남편의 꿈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시에 남편이 아내의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통을 차단했고 그 결과 둘 다 상처받았다고 단호하게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더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당황했다. 아내는 그래서 딸네 근처로 가려고 한 거라고 말했다. 남편은 왜 진작 말 안 했냐며 자책했다. 아내는 말하면 당신이 시골 포기할 것 같아서 못했다고 답했다.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아내의 손만 꽉 쥐었다. 남편은 의사에게 아내 상태를 다시 물었다. 의사는 약만 잘 복용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스트레스를 피하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다. 남편은 병실로 돌아와 아내에게 시골은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그러지 말라고 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건강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시골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배려인지 아니면 죄책감에서 나온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둘 다 소통의 책임을 회피했고 그 대가가 너무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중개사는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5천만 원은 그렇게 날아갔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병실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 돈을 날렸는지 알 수 없었다. 아내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엄마가 같이 살면 부담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은 엄마 환영이지만 아빠는 어쩌냐고 반문했다. 아내는 아빠는 시골 가고 싶어 한다며 말을 흐렸다. 딸은 그럼 아빠랑 떨어져 사는 거냐며 걱정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하고 통화를 끊었다. 남편은 혼자 시골에 가는 상상을 해봤다.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집에서 혼자 아침을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남편은 그 빈자리가 견딜 수 없이 크게 느껴졌다. 남편은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노후가 상상되지 않았다. 아내는 딸네 근처 아파트에 사는 미래를 그려봤다. 손주들을 자주 보고 딸과 함께 장을 보고 가까운 병원에 다니는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내는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가 얼마나 클지 두려웠다. 저는 두 사람이 각자의 계획이 무너지자 비로소 상대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늦은 깨달음이라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고도 느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자기 생각만 했고 아내 건강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며 자책했다. 아내는 나도 미안하다며 손을 잡았다. 아내는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며칠 후 아내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차를 끓여주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아내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남편도 나도 모르겠다며 옆에 앉았다. 남편은 시골 땅은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계약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남편은 날린 거라며 쓸쓸하게 웃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내 욕심 때문이라며 자책했다. 저는 남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도 여전히 상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과 아내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안도하는 복잡한 감정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병원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내는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온 길이었고 남편은 옆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는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며 안심시켰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남편은 시골은 포기할게. 내 건강이 먼저라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 평생 꿈이었잖냐고 되물었다. 남편은 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아내는 그럼 우리 딸네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둘이 살까 하고 제안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괜찮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내 꿈은 접어야 하는구나 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내는 미안하다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아니라며 손을 흔들었다. 남편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되풀이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눈빛에서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다. 아내는 나 때문에 당신이 포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짐이 된 기분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아내를 안았다. 남편은 짐이 아니라 평생 동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동반자라면 서로 원하는 걸 이뤄줘야 하는데 나는 당신 꿈을 막았다며 자책했다. 남편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골을 포기하면서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과 아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 모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 절충안이 진짜 해결책인지 아니면 둘 다 불행해지는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 앱을 열었다. 딸내 근처 아파트 매물을 검색했고 적당한 평수의 집들이 몇 개 나왔다. 남편은 이 정도면 괜찮겠다며 아내에게 보여줬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번 보러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적극적이지 않았다. 주말에 두 사람은 딸내 근처 아파트를 보러 갔다. 집은 깔끔했고 병원도 가까웠으며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는 위치였다. 딸은 엄마 아빠가 가까이 오면 좋겠다며 환영했다. 남편은 집을 둘러보며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집을 나와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이 집으로 결정할까 하고 물었다. 아내는 당신 마음에 드냐고 되물었다.
남편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내는 당신 정말 시골 포기할 수 있냐고 다시 물었다. 남편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편은 평생 꿈꿔온 전원 생활을 이제 영영 못하게 된 거라며 한숨을 쉬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되풀이했고 남편은 괜찮다고 되풀이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진심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골을 포기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과 아내가 남편의 희생을 받아들이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에서 이 선택이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강원도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어 땅을 팔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개사는 어렵다고 답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계약금 5천만 원은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졌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다. 아내는 딸내 근처 아파트 계약서를 펼쳐들고 서명란을 바라봤다. 하지만 펜을 들지 못했다. 아내는 이 집으로 이사가면 남편이 평생 자신을 원망할 것 같았다. 아내는 계약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이사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언제 이사 갈 거냐고 물었고 아내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남편도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물었다. 아내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남편은 나는 시골 가고 싶고 너는 딸내 가고 싶은데 우리가 억지로 같이 사는 게 맞냐고 말했다. 아내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은 어쩌면 우리 각자 원하는 곳에서 사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내는 그럼 이혼하자는 거냐고 물었다. 남편은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따로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답했다. 아내는 따로 살면 그게 이혼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나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내 꿈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내도 나도 손주들 근처에서 살고 싶은데 당신 혼자 두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두 사람이 드디어 솔직한 마음을 꺼냈지만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사랑하지만 원하는 삶이 다르고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불행해지는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우리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각자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시골집을 상상했고 아내는 손주들 얼굴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생각해 봤냐고 물었다. 아내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남편도 나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꿈이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남편은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내도 나도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하냐며 답답해했고 아내도 나도 모르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사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만 각자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고 타협은 둘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